전날까지도 타결이 안 돼 있었다. 네.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다 들어갔죠. 손실이 나면 어쩔 건데.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깝깝합니다. 네. 저보고 친중이라 그럴까 봐 걱정되는데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국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가장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게 엔비디아의 사실 한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추세면 한 2년 후에는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겁니다. 분발하자, 파이팅 네. 삼성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로 수다 떠는 사람들 뉴스다입니다. 저는 KBS 경제부의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모두 끝났죠. 과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무슨 내용들이 논의됐고 앞으로는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한 분 오늘 모셨는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중에서도 관세 협상 먼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희 사실은 다 그날 이거 오늘 협상 타결 안 될 거라고 네, 맞습니다. 봤어요. 네. 그런데 한 밤 7시 20분 쯤에 갑자기 타결이 네. 됐었거든요. 정부에 취재를 해보니까 전날까지도 타결이 안 돼 있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현금으로는 이제 2천억 달러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괜찮게 한 협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 2천억 달러는 현금이면 이제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1년에 한 200억 달러씩 2022년, 23년, 24년 3개년 동안 우리 외환보유고는 1년 전 대비 줄었어요. 그렇게만 보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데 22년과 23년, 24년은 약간 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원자재 가격도 높았고 우크라이나는 원유 가격도 치솟았고요. 교역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21년 이전에 한 10년 동안을 보면 매년 외환보유고가 156억씩 늡니다. 그러면 뭐 한도가 좀 적긴 하지만 맥시멈 20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 협상 결과가 발표나고 나서 외환시장을 보면 알거든요.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게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위험하고 한국이 또 90년대 말처럼 외환위기 빠지냐 원달러 환율이 확 점프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소폭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외환시장에는 큰 문제 없이 협상을 체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당 가능한 정도다. 네. 예.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매년 또 20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될 거다. 다만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익을 나누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은 협상이 끝나고 뭐 잘된 협상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돈을 많이 갖다 줘서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제 분명히 그 투자상의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처를 결정할 때 미국이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결정할 것이냐 라고 해서 한미 정부 간에 내린 결론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겠다. 투자위원회의 수장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었고 협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투자를 어디 할지는 미국이 결정하는 거고 협의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견해 그 주실 수 우려가 있을까요? 현실이에요. 일본 사례를 보면은 협의위원회, 네. 투자위원회, 트럼프예요. 협의위원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경제산업성 우리 산업부, 그리고 재무성은 우리 기재부, 국장급들하고 미국 상무부 담당자 모여서 만드는 게 가장 밑단의 협의위원회인데 거기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정말 유망하고 누가 봐도 일정 부분 좀 수익이 나고 미래에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다 들어갔죠. 우리나라 기업보다 더 돈 냄새를 잘 맡는 기업들이 그런 거대 자본들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렇게 자본들이 안 들어가서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리스키한 그런 부분들밖에는 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수익 배분 문제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일단은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5대5. 미국하고 5대5로 예. 한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9대1 얘기가 나왔단 네. 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 거의 수익을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원래 5대5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냥 9대1이었거든요. 그나마 괜찮다. 그런데 이제 손실이 나면 어쩔 건데.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깝깝합니다. 네. 그 나중에 9대1, 5대5 이게 문제가 아니고 손실이 지금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합의 과정에 넣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미국이 지금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 그런 조항들이 없어요. 품목별로 한번 볼게요. 예. 자동차 제일 주목받았던 품목이잖아요. 25%가 어쨌든 15%로 낮추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 보면 이제 미국 자체적인 브랜드들도 있지만 유럽 자동차 기업, 일본에서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게 3국이 미국 빼고는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같은 15%지만 우리가 타격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업들 포함해서 모두 미국 내에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만드는 자동차는 관세를 안 매기거든요.
그 비중을 보면 일본만 보면은 대충 한 60%를 거기서 만들어요. 혼다 같은 경우는 78%를 거기서 만들어요. 근데 우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가 42%, 기아가 33%.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타격이 더 심하죠. 현대기아차 쪽에서는 몇 년 후에는 그걸 7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관세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불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최근에 자동차 수출 통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인데 다른 쪽으로는 플러스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탈로는 플러스가 나요.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시장이 막힐 걸 알고 다 돌린 거예요. 전체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이제 있잖아요. 네. 요번에 이제 협의하면서 반도체 관세를 어떻게 정했냐고 하니까 타이완과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 대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올해 4월에 이제 상무부에서 의약품하고 반도체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품목별 시장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게 아직도 발표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한 이유는 이번 우리가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건 상호 관세, 국가 대 국가의 관세고 그 안에 보면은 타결 내용 중에 여전히 불변인 게 저런 거죠. 철강 관세 50%는 어떤 나라한테도 양보 안 했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조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매겨진 거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세는 좀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15%보다. 이게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고 트럼프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전체 수출 중에 미국으로 가는 건 1%도 안 돼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관세 그러네요. 걱정 우리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거잖아요.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어떻게 보면 국제 분업 구조라고 할까? 그거를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반도체 중에 40%가 중국으로 가고요. 20%가 홍콩으로 가요. 사실 이게 그러면 중국으로 가는 게 60%라고 60% 되는 해. 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그 60% 반도체 물량을 갖고 뭔가를 만들죠. 그 만든 것들을 어디다 팔까요? 미국에 팔려고 미국에 하겠죠. 팔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잡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 반도체까지 관세를 매길 건가?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반도체 관세가 얼마다 이거를 안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베트남이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많이 내는 국가 순위를 보면 중국, 멕시코, 베트남이에요. 우리나라는 저쪽에 한 뭐 8위, 9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베트남 같이 작은 네. 나라가 무슨 미국에 이렇게 무역 흑자를 많이 돈을 벌까? 모든 기업들이 베트남에다 공장을 지면서 트럼프 일기 딱 한 난리치니까 왜 중국에 대해만 관세를 매기 다른 쪽에는 안 건드렸거든요. 우회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 때 트럼프가 거의 임기 끝날 때쯤에 그거를 캐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베트남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 매겨야 되겠다. 근데 실행을 못 옮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농축수산물 개방 관련해서 네.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농축수산물 개방은 끝까지 막았습니다. 쌀, 소고기. 우리 말씀하신 아까 러트닉 상무장관. 우리와의 관세 협상을 이끌었던 이분이 그 다음날 SNS에 한국이 100% 다 개방하겠다는데요. 이렇게 써서 또 한 번 파장이 일었었어요. 근데 그게 시장 개방의 의미를 좀 다르게 양쪽에 해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시장 개방은 관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쌀하고 소고기 30개월 이상 못 들어오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검역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쌀하고 소고기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품목이라는 걸 미국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그렇게 발언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보진 않습니다. 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검역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 미국산 농산물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예, 얘기인가요? 그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잘 된 걸까 안 잘 된 걸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잘 됐다고 총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뭐 양측이 합의한 부분들이 있었고 원래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3,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갈까 봐. 네. 예. 그건 진짜 다행이에요. 예. 외환 위기만큼 막아야 된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심각했어요. 예, 그때 서울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이제 거기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는 어마무시했어요. 그것까지는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그거는 막았다. 저희가 사실 이 미국과의 회담 얘기를 지금 이렇게 꽤 길게 했습니다만 또 중요한 회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미국과의 회담에 조금 묻히긴 했어요. 네. 한중 정상회담. 네,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11년 만에 국빈 방문. 이것도 한번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두 달 전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 했거든요. 이제는 안미 경중에서 벗어나야 된다. 안미, 안 보는 미국에 그리고 경중,
경제는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 중국과의 사실 경제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죠? 우리 수출의 20% 정도로 중국으로 가고 있으니.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관계를 끊어라.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이제 중국과 우리 갈라서는구나. 상당히 좀 우려는 했어요. 중국과 우리 경제적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연관이 예. 돼 있어서. 단순히 수출 시장으로서뿐만 아니고 그쪽에서 그 정도 품질로 그 정도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부품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히토류만 해도 우리나라에 끊어버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 스톱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요번에 다행히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페이크? 예. 하도 트럼프 미국 쪽에서 난리치니까 예. 조금 이제 그쪽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한 말 중에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사 갈 수도 없다. 결국은 붙어 있어야 되고 결국은 잘 지내야 된다.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 대만, 일본, 한국, 인도까지도 이쪽 라인은 완전히 중국하고 좀 담을 쌓고 있거든요. 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계속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하고 경제적 관계가 높으니까 우리하고 좀 좋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에이펙에서 미국 정상도 국빈 방문이었고 중국 정상도 국빈 방문이었잖아요.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중국 정상들도 와서 어쨌든 미국에 너무 한국이 끌려가지 않게 균형점 좀 잡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보이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 되게 싫어하시는 분 많은 거 맞아, 알아요. 요즘에는 예. 또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예. 뭐 저보고 친중이라 그럴까 봐 걱정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예.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국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저희 미중 정상회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네. 미중 정상회담 양 정상들 사이에 가장 첨예했던 게 사실 그 히토류 네.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양 정상이 결론 낸 건 1년 일단 연장. 1년 유예. 예를 들어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걸 1년 유예가 아니고 이제 완전 풀겠다. 그럼 중국이 앞발 들고 백기 들고 항복하는 거고요. 시진핑 주석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중 정상회담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알맹이도 없고요. 그래서 뭐 내년 4월에 한번 뭐 또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비 겁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은 1년 후에 없어. 뭐 이거 제 생각이긴 한데 예, 예. 그런 식으로 막 가다가 이제 서로 막 또 죽겠거니 하고 서로 계속 긴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항상 시비 거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골치 아픈 협상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은 가장 이번 에이펙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세계 정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네. 젠슨 황.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5조 달러인가? 네. 그래요. 우리나라 코스피만, 코스닥 빼고 코스피만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예, 그걸 네. 달러로 환산하니까 1조 6천억 달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3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하이테크 반도체를 미국 바깥으로 수출을 안 하겠다. 미국에서 만드는 좀 뭐 메모리 반도체도 좀 하이테크 쪽은 중국으로 좀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에이펙 참석하고 미국 가서. 그게 젠슨 왕한테 좀 배가 아팠던. 트럼프 대통령도 신문 볼 거 아니에요. 예. 뭐야? 내가 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야? 나보다 더 인기가 좋네? 그래서 가자마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말씀하신 지금 관심의 가장 핵심에 섰던 이유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총수들과 서울 강남에서 한 치맥회동.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 주목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네. 당연히 저희도 이제 취재를 저희 KBS에서 갔는데, 막 처음에 들어온 화면을 보니까 젠슨 황 CEO가 해치고 가면서 치킨을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들어오고, 뭐 러브샷도 하고, 뭐 같이 소맥도 마시고 하던데, 한국에 에이펙 때 와서 재벌 총수들과 퍼포먼스까지 해야 될 이유는 뭐였을까요? 한국에 와서만 이랬을까요?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다 이랬을 것 같고. 여러 군데 가서. 그럼요. 예. 그리고 관련된 IT 기업 총수들 다 만났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제 회장님을 만난 거는 엔비디아의 지금 가장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엔비디아는 업종 분류상 제조업입니다. 반도체를 그냥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 기업이 AI 시장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전기혁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3차 산업혁명을 IT혁명이라고 규정을 하면은 그 분기점은 1980년에 IBM이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IBM 돈 벌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돈을 크게 번 기업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제조기업이 아니고 서비스 기업. 네. 그게 엔비디아의 사실 한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더 큰 시장인 AI 서비스 시장은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AI 서비스 시장을 지금 열고 있는 기업들이 보면 테슬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자율주행 이런 네.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그걸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 거고 AI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잖아요.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반도체를 많이 팔 수 있는 그래서 현대차를 만난 것 같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AI 서비스 쪽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예. 두드러진 모습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지포스라는 그래픽 카드를 예.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그 그래픽 카드 주변에 메모리 반도체 그때는 HBM이 없었고 그걸 네. 삼성전자가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꽤 오래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게임기나 뭐 게임 만들 때 그런 제품이 팔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인연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같이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사실은 우리 고대역폭 메모리 HBM4라고 하죠. 그 네. 정도 급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겠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거의 독점을 하고 예,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 거기 진입을 못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젠슨 황 대표가 이재용 회장을 만난 건 HBM4를 우리 좀 이제 납품 받겠다는 신호탄이 아니냐라고 좀 긍정적으로 예측하신 분들도 많긴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양을 충족하고 품질이 되면 납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2년 전, 3년 전에는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계속 시가총액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였거든요. 지금은 70%까지 올랐어요. 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건 모르지만 또 삼성이 더 열심히 해야 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추세면 한 2년 후에는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장주는 하이닉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HBM을 납품하느냐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같이 젠슨 황 CEO를 만났지만 둘의 어떤 목표도 그렇고 젠슨 황 CEO 의도도 그렇고 조금 달랐네요. 예, 그러니까 뭐 아마 젠슨한 CEO가 좀 미안한 감정 플러스 분발하자, 파이팅 삼성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젠슨 황 CEO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오기 전부터 깜짝 발표하겠다, 선물 보따리 갖고 가겠다 얘기를 하고 여기 와서 푼 거는 블랙웰 GPU, 이제 엔비디아에 생산되는 최고급 사양의 GPU를 우리나라에 납품하겠다라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게 무려 이제 26만 장이었는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막 가면서 사실은 그 26만 장 중에 정부에 납품하는 것도 5만 장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젠슨 황 대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GPU를 사는 건 한국 정부가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정부는 왜 이 AI 반도체를 이렇게까지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굳이 이재명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걸까요? 대선의 첫 번째 과제 공약이 뭐냐면 AX거든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뭐 AI 데이터 센터니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AI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네. 아마 26만 개보다는 그 정부에 주는 그 물량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크게 하는 나라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뭐 그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어떤 AI 성장 속도라든가 발전 가능성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IT 강국이 된 게 IT 인프라 통신망 비롯해서 막 초고속 인터넷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제일 기억 그것 때문에 사실 강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시장, AI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런 AI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예. 그게 정부의 의도대로 해주고 거기서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 예, 어떻게 뭐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좀 아직 어렵습니다. 지금 뭐 들어보신 것처럼 향후에 이제 앞으로도 이 에이펙 경제 성과가 또 경제 결과가 가져올 파장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좀 이 부분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되실 테니까 그런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방송에 또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저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